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약간 자료를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나요? 이런 많이 듣고 있고, 이주를 어떻게 하는지, 분담금의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별동이 어떻게 얼마나 지어지는지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 가치가 오르는 부분은 예상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이주나 분담금이나 별동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미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기본 정보를 주는 정도인데, 재건축을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 내용에는 사실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또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한 상태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 안 되냐, 리모델링 하면 안 되냐 많이 찬반 논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트로시티에서 재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만약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왜 메트로시티에 재건축하지 왜 리모델링 하냐, 아파트의 가치를 재건축으로 올려야지 라는 말씀을 글이나 말씀으로 많이 하십니다. 재건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필수 조건 그리고 재건축의 사업성 요소를 파악을 해야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트로시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으로서 재건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시티에서 안전진단이 어떤 의미냐, 재건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안전진단 통과돼야지 재건축 구역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물이 낡고 부실해야지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건축연한이 30년이 경과해야지 그 안전진단 자체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시티는 기본적으로 1차부터 5차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차, 5차가 우리 사용 승인일이 다릅니다. 입주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은 우리 아파트는 3개의 필지를 모든 7374, 7374대세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단일 단지인데, 1차와 5차는 사용 승인일이 다릅니다. 5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2004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이 마지막 5차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30년이 경과해야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메트로시티 5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2004년 10월입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시도한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2034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2034년 안전진단이 D등급이 가능할까 하면 타 아파트 사례를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기준 2021년도 자료인데 1989년도, 88년도, 87년도, 88년도, 85년도, 85년도 이렇게까지 30년이 넘었던 아파트들도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말은 안전진단에서 튼튼하게 나와서 재건축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부산, 체감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동네럭키 아파트 1983년도입니다. 제 나이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 중동네 아파트가 2년 전에 예비 안전 진단을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 산맥 아파트 더 오래됐습니다. 78년도에 중국인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예비 안전 진단을 탈락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두 번째로 재도전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예비 안전 진단이고 아직 정밀 안전 진단은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영 현대 아파트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2차 안전 진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많이 탈락을 하는 게 현재 안전 진단입니다. 그럼 이 안전 진단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안전 진단 항목의 가점, 가중치가 바뀐 것이 큰 이유입니다. 예전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이 굉장히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왜? 구조 안정성, 기존적으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중요한 구조 안정성에서 비율이 높았는데 2015년도에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이 20%밖에 안 되고 주거 환경 부분이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재건축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였고요. 근데 2018년도에 다시 구조 안전성이 50% 비율로 바뀌고 상대적으로 이제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요거는 주민들이 좀 조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부러 아파트를 관리를 안 했을 때 재건축이 유리한 부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안전 진단을 진행해야 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에 시도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 공약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에 보게 되면 현재 구조 안전성이 50%고 주거 환경이 15%, 어찌 보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비율을 30%, 30%, 30% 거의 1대1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온 상태고, 실제로 그 공약이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 안전성이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어찌 보면 주민들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5% 정도 상승, 그리고 주거 환경, 실질적인 주거 환경이 어떠냐가 15%에서 2배로 증가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요소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이 완화된다니까 메트로시티로 재건축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메트로시티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88년도 이상의 아파트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에는 내진 설계 부분에서 체크가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 점수가 줄었다 할지라도 이 점수에서는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의 비점이 30%로 증가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주거 환경 평가표를 보게 되면 도시 미관, 슬럼화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거고요. 소방 활동의 용이성, 그리고 소방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스프링클러가 완비되어 있는지, 침수 피해 가능성, 주차 대수, 일조 환경,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생활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중시가 중요합니다.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방 활동의 용이성과 주차 대수가 거의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아파트는 소방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당 주차 대수는 1.7대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배점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럼화 정도라든지 이런 소방도로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공약대로 안전 진단의 조건이 완화된다 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냐 했을 때는 아닙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주거 환경 항목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잘 되어 있는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트로시티에서 이 안전진단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대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전진단 부분이고요. 근데 이 안전진단 조사도 사실 언제 시행되냐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3일 전에 7월부터 정밀 안전진단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3시간 후에 국토부가 전혀 사실 아니다 라고 할 정도,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 또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대지 지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일단 용적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적률보다 나중에 재건축 후에 완성되는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좋아진답니다. 용적률이 만약에 많이 확보가 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세대가 더 커질 수 있어요. 20평대가 30평대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낮고 나중에 공사 후에 용적률이 커서 그 차이가 클수록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제 서울도 안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건 찾았습니다.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가 실제로 용적률이 어땠나? 자, 우리 남천 3익이라는 아파트가 현재 남천 코너 하늘입니다. 이 아파트 공사 전에 용적률이 94%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익타워, 헤리티자이로 공사하고 있는 저 아파트도 용적률이 176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유비치 190%대로 예상하고, 이게 건축물 대장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하면은 190%대고, 특히 이거는 준주거 지역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남천 상해 빛이 170, 수영원대 196, 대연 빛이
191입니다. 다 20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멀리 우동 3호가든 150%, 대우 마리나 191. 그나마 대우 마리나 3차가 200% 높고 동네로키가 201%입니다. 망미주공은 130%고요. 그럼 메트로는 몇 프로냐? 300%입니다. 앞선 실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고 용적률 꽉 채웠습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용적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종상향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 조건을 가정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한개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되게 되면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주장을 많이 하시고 많은 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부산 준주거지 용적률이 어떻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하이츠자일 때는 500%였습니다. 현재는 400%입니다. 2016년도부터 준주거지가 400%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상향을 하게 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공무원이 그냥 그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운영지침에는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다. 자,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의 운영지침령을 따라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 마지막 업데이트판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종변경은 종상향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은 우리 기부 체납입니다. 자, 종상향을 했을 때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상향할 때 기부 체납을 얼만큼 할 것인가. 우리 아파트는 현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다 하게 되면 자, 기반시설 확보 비율 20%를 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 토지의 20%를 기부 체납해야지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20%를 시나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의 토지가 어찌 보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준주거지로 종상향이 되었다 치고 그 상황에서 또 재건축을 하겠다 하게 되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최신 버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것도 달라지는 게 허용 용적률. 이건 우리가 허가받는 용적률인데 여기는 기준 용적률에 시가 주는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게 우리가 실제로 허가받는 용적률입니다. 자, 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 용적률은 뭐냐? 자,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에서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360입니다. 아까는 400%를 했죠. 근데 이게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으로 돼버리면 기준은 360%로 줄어듭니다. 시작이 36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의 토지를 기부 체납합니다. 그럼 기부 체납한 조건 하에 저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건데 자,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에서 인센티브의 최대 한도는 20%입니다. 자,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은 20%의 용적률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허가받는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360%에 인센티브 20%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허용 용적률은 380%가 최대입니다. 종상향을 했을 때 최대로 받는 용적률은 38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사람들은 80% 쓴 거 좋다. 야, 300에서 80 늘어나네. 사업성이 있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기부 체납 토지 면적이 20%입니다. 20%의 토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380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 연면적과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연면적을 계산해 보면 현재 저희가 약 10만 평의 땅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10만 평의 용적률 300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약 30만 평을 연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얼마큼 쓸 수 있냐? 자, 10만 평 넓이의 20%를 기부 체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용 가능한 토지는 8만 평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대 허용 용적률은 38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 8만 평의 용적률 380%를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면적이 30만 4천 평입니다. 자, 현재 30만 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도 4천 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 증가하는 게 우리 아파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기존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300%로. 그래서 메트로시티가 재건축 가능하냐? 자, 300% 용적률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사례가 없습니다.
부산 시내에도 201%, 210%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300%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고요. 기적적으로 준주거지고 종상향이 되더라도 기부 체납되는 토지가 2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 연면 증가 비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아파트의 대지 면적이 좁아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적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정말 잘했다 치고 이익이 난다 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3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부터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사업 진행될 때 모릅니다. 입주하고 이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진단 통과도 불가능하고 기적적으로 종상향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사업성의 제일 중요한 수익 자체가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대안이 뭐냐? 저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노후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집이 더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강화된 기준 따라서 내진 설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우리 1998년도 허가받을 때보다 지금 기준의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부분인 거고, 그때하고 다른 재질의 자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녹물이나 균열, 배관, 파열에서도 더 강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재를 쓰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우리 아파트 이 입지를 이용을 해서 남들이 이사 오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좋은 입지를 이용해서도 주변 신축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유는 우리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매술시티에는 리모델링이 정답이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자, 리모델링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데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왕래의 평화아파트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였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하나 넓어지는 모습에서 지하가 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여기가 끝입니다. 공사를 할수록 여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파트가 기존보다 넓어지고 있고요. 지하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상 12층 복도식 아파트가 지하도 없이 살았는데 주차장도 모자랐습니다. 근데 지하 2층까지 주차장 확보가 되고 한층 필로티가 형성되면서 13층으로 바뀌면서 모든 아파트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으로 바뀌고요. 세대 면적이 증가하고 주차 면적도 거의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또 최근 사례 개포 5성구차 199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습입니다. 지하 1층까지만 주차장이 있었고 어찌 보면 낡은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이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 이 아파트보다 거의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도 바뀌었고 이렇게 차가 절비했던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어쩌보면 옛날 아파트입니다. 입구가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의 안쪽에 있는 옛날 투베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우리 아파트보다 더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지하 1층까지 있었고 지하 1층에서도 이렇게 이동 주차를 했던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지하로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미래는 어떤가? 저희도 사실 여건도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의 신축들이 너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파트를 따라잡는 방법은 단지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누가 봐도 신축인 아파트로 바꿔보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그 우리 히림 건축, 저희 그 설계를 담당하는 히림 건축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 간단한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 게시판이나 아파트 노트에서 공유를 할 예정이고, 사실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데 리모델링 왜 하냐는 그런 말 자체가 너무 근거가 없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건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 어쩌면 주민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는 안 되게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토론하는 부분에서 조금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제든지 토론을 원하시면 뭐 일반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1대1로도 가능하고 텐트에서도 가능하고 뭐 3대3으로도 가능하고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